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생활습관 성형과 함께는 뉴트라이트 3, 4월 주요 프로모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과 4월 준비가 될 예정인 프로모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뉴트라이트의 핵심 제품들 몇 가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생활습관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그러면 생활습관 성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부분의 생활습관 성형의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뒷부분에 하나하나의 제품과 연계된 프로모션 정보까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요. 모든 질병,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생활습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감이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생활 습관 이 교정의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센 어감을 주기 위해서 성형이라는 얘기를 붙였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생활 습관 성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대 수명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한 것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에서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의 2030년경 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의 기대 수명이 아닌 넘버 원의 기대 수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왜 그럴까? 왜 우리 2030년경에 태어나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질까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또 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경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기대 수명, 과거에는 기대 수명을 중시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건강 수명을 많이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건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은 상승하는 데 반해서 건강 수명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강 수명이라는 무엇일까?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이 안 좋으면서 소실된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한 것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 감기에 걸린 시간을 모두 제한합니다. 태어나면서 무릎이 아팠던 시간을 모두 제한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시간을 모두 제한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아픔 없이 움직일 수 없었던 시간을 모두 제해서 남는 건강한,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만을 모아놓은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인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수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대 수명과 건강의 수명의 차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남녀 평균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헌자료에 따라서는 최대 17년까지 차이가 나는 문헌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 수명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70을 산다라고 한다면 60년은 건강하게 사는데요. 60 이후부터는 질병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과연 건강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보니까 바로 생활습관 질병이었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70%는 우리가 즉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생활습관 질병이었다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습관 질병은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을 쭉 보게 되면 생활습관 질병 가로치고 구성인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질병들을 지금은 왜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까? 과거에는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했던 질병이라면 최근 들어서는 전 연령대에 분포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잘못된 작은 습관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미에서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활습관 질병, 뭐 60세 이상의 성인 80% 정도가 한 종 이상의 생활습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0대 이상의 성인 66%가 두 가지 이상의 생활습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습관 질병 자체에 또 많은데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질병은 아니고 또 건강도 아닌 단 건강 상태의 그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2천만 명 정도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1260만 명, 고지혈증 같은 경우 2400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56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잠재적 위험 요인이 질환에 따라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몸에 폭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생활습관 질병을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해서 영양학계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의학계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년 보건복지부와 영양학회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양섭취 기준이라는 책자가 매년 발간되는데요. 2020년경에 이 발간된 책자에는 기존에 없었던 문구가 새롭게 머릿말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머릿말이었냐면 영양을 고르게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리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이 책자가 발간됐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양학계의 트렌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생활습관 질병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수명을 증진하는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의학계 역시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의학이라는 개념이 결과 중심이었죠. 즉 어떤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생활습관 의학은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는 너무 비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 원인을 차단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건강수명,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 생활습관 의학이 주류의학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에서 처방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5가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워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채소와 과일 잘 먹어라 라는 의미겠죠. 또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신체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생활습관 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습관 질병을 막기 위한 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바디로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질병이라는 것은 과거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속 노화에 의해서 어려도 또 원래 건강한 체질이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병,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질병이라는 것은 작은 습관에 의해서 서서히 내 몸을 잠식해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느냐? 크게 5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적인 스트레스이고요.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세 번째, 만성염증. 네 번째, 근손실. 그리고 5번째, 면역 조절 실패. 이상 5가지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키고요. 그 5가지
조절의 실패의 원인이 앞서 얘기 드린 다양한 생활 습관의 문제점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신의 수명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만성염증, 근손실, 근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또 면역 조절을 적절하게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 스트레스부터 하나하나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제가 리더 여러분들과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화 스트레스? 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와닿지 않아.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뉴트라이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접해 보셨던 분들입니다. 뉴트라이트에서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이전에 유해산소라는 접근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즉, 우리가 신체 내에서 유해산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산화 스트레스, 즉 신체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산소들이 신체의 세포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손상된 세포가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기관이 됨으로써 그 손상된 부분이 질병을 야기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모든 질환의 90% 정도가 이 유해산소, 산화 스트레스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활성산소 종이라고도 얘기하는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산소를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산소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까요? 유해산소라는 것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리더분들도 유해산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저도 유해산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산소는 호흡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유해산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휘발유를 엔진룸에서 연소를 시키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뒤로는 배기구에서 매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체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활동하고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유해산소라는 매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기 중으로 매연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위험이 덜 하죠. 근데 우리 신체는 자동차와 같은 배기구가 없습니다. 그럼 내 몸에서 발생된 유해산소는 누굴 공격해? 주변에 있는 세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주행 중에 자동차 배기구를 호수로 연결해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차 안에 실내로 유입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매연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좀 맵고 답답하시겠죠. 근데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체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겠죠. 우리 신체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는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포는 손상된 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손상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손상된 기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은, 가장 기본은 바로 유해산소를 관리하는 것, 즉 유해산소를 낮춤으로써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는 이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90년 식물영양소의 과학, 뉴트라이트의 도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식물영양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각각의 기능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식물 영양소를 한데 모은 WX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발표된, 현재까지 발표된 더블 X의 대표적인 문헌 자료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1급 학술지라고 얘기를 하죠. SCI급의 학술지에 게재된 편수가 총 8편이 게재가 됐습니다. 1급 학술지라는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게재된 논문을 많은 연구자들이 또 인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WX의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뭐 특히 한국의 기준을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차근차근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는 주로 채소와 과일 섭취를 통해서 이 식물 영양소 우리 신체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또 그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즉 2013년 이후부터는 이 더블엑스의 항산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대표적으로 한국인 대상 이중 맹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8주간 더블엑스를 섭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과연 더블엑스를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혈중의 활성산소종을 낮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활성산소종이라는 것은 신체 내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WX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산화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중 활성산소종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해서 DNA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키나즈 1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 얘기할 때 고개를 들어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게 되면 집안에 센서가 있죠. 화재 경보기, 화재 감지기, 또는 도난 경보기 등의 센서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센서가 있잖아요. 주차할 때 센서가 삑삑삑삑 울리면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런 센서가 왜 필요한 것인가? 센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더 큰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 것은 화재가 나서 집이 홀라당 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에 주차 센서가 있는 것은 차량의 손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럼 신체 내에 산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는 왜 필요한 것일까? 산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감지해서 그것을 안정화시켜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센서이고요. 그 센서, P 체크포인트 키나즈 1이라는 단백질의 수준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센서의 산화 스트레스 감지 능을 올려준다라는 연구도 진행이 됐었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연구를 통해서 5개 국가의 더블 X를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각 국가에서 나온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이 더블엑스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까지도. 훌륭하죠. 인체 적용부터 메타 분석까지 진행을 했으니까요. 근데 뉴트라이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더블엑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양소들이 특히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식물 영양 성분이 과연 신체에서 어떻게 기전을 나타내는지 그 복잡한 기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다중 오믹스라는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기반의 가상 인체 모델인 코다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번에 새롭게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논문 발표가 2023년 12월 23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이것도 SCI급 1급 학술지라고 얘기하는 안티옥시던트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최신 연구에 사용된 다중오믹스와 코다라는 기술, 최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술은 전통적인 우리가 연구 방법, 시험관 실험이나 동물 실험, 고속 대량 스크리닝 기술과는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체 가상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훨씬 더 빠르고 또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중 오믹스라는 것은 인체의 다양한 유전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기술 이죠. 뭐 유전 생물학에서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부터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나 대사체와 유전체를 통해서 데브렉스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인체에 어떠한 역할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이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 연구를 위해서 앞서 얘기 드린 코다라는 가상인체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WX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이 식물 영양소가 과연 어떤 애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길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시각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뭔가 작은 얇은 선들이 보이잖아요. 이 작은 얇은 선들을 우리가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예요. 상호작용. 음. 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WX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식물 영양소들이 총 255개의 노드와 1579개의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바이오마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WX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 엘라직산, 헤스페리딘 등의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노드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세포 안에서 변화되는 유전자, 단백질 또는 대사체 등의 생물학적 요소들도 우리가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각각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는 이런 노드들 간의 상호 작용, 즉 연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노드, 여기 보시게 되면 케르세틴이 있어요. 케르세틴. 케르세틴이라는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케르세틴이라는 노드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을까? HMOX1이라는 유전자 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엣지, 하나하나의 동그라미,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등을 우리가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게 퀘르세틴과 같은 식물 영양소는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해 특히 HMOX1이라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된 것은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우리가 up regulate 상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파란색 동그라미들은 다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케르세틴이라는 우리가 바이오마커 노드가 빨간색은 활성화시키고 파란색은 좀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경로를 활성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DNA 건강을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연구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습관 질병, 즉 작은 생활습관의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활습관 질병을 야기시키느냐. 습관이 잘못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첫 번째 얘기 드렸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설명드릴 대사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바로 염증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근손실, 다섯 번째가
면역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항산화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좋았어요. 대사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성 염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영양학적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손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백질과 운동이겠죠. 면역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뭐 무기질과 비타민, 여기에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영양학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는 가장 가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얘기하면 더블엑스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은 활성산소중을 낮춘다라는 것은 이전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 5가지의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영양학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뉴트라이트 WX는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뉴트라이트 WX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저희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모션 본품으로 WX 리필 2개 구매하시고 업차지 3,000원에 WX 10데이즈 본품 1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질병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두 번째 문제는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대사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대사 스트레스도 약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문구이기 때문에 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일까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사 스트레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 대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의 에너지가 신체에 남았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대사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100이라는 영양소, 100이라는 열량을 섭취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100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130, 140을 섭취한단 말이죠. 그럼 100은 사용하고 30과 40이 남잖아요. 그 30과 40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것을 대사 스트레스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 신진대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즉 잉여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쌓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사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뭘까요? 혈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또 중성지질이 쌓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대사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비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 심혈관계 질환, 또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대사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우 원론적인 답만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신체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기본적인 소모하는 에너지,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0살 즈음까지는 기본적으로 신체에서 활용하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때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지만 30살 이후부터는 성장이라는 과정보다는 이미 신체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지보수 개념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건물을 쌓을 때는 건축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건물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건물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건축자재들이 필요하지 않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30살 즈음부터 생활 패턴이 변하셔야 돼요.
식생활이 변하셔야 돼요. 왜? 신체에서 소모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섭취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30살 즈음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운동량을 급격하게 늘리시는 분들 또는 식사량을 줄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신체에서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는데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섭취하고 있으니 당연히 대사 스트레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 30살 이후부터 음식을 좀 줄이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보통 저도 그렇지만 음식에 대한 참맛을 아는 시점은 30살 이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맛있는 것에 대한 어,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사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일까? 대사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사량을 좀 조절하시는 것, 식사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어떠한 요소들을 관리해야 될까? 탄수화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대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혈당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 혈당이 순식간에 오른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단당류와 이당류를 많이 섭취할 때 우리가 급속도로 소장에서 당이 흡수가 되면서 혈중의 당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혈중의 당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혈중의 당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인슐린은 세포 안에 당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럼 세포에서는 좀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것뿐이 되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원이 들어왔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저장시키자라는 개념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사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 수준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어떤 음식들일까요? 어떤 식재료들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맛있는 음식들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들이라는 것은 기호성이 강한 음식들을 말합니다. 또 편의성이 강조된 음식들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섭취하면서 입안에서 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셔야지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어느 셰프분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셰프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기준. 보통 사람들은 앞서 얘기 드림처럼 기호성과 편의성이 강조된 음식을 얘기하지만 그 셰프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물성,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향과 나의 씹을 때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단맛 나는 기호성이 강한, 편의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영양학회에서는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정확하게 퍼센트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이 50%가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의 비율은 70%가 다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70%. 김밥 좋아하십니까? 김밥? 김밥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82% 정도가 됩니다. 82%.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김밥을 한 줄만 먹어도
배가 빨리 불러요. 왜 배가 빨리 부를까? 배가 빨리 부른다는 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혈당이 빨리 그만큼 오른다라는 겁니다. 혈당이. 흰 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빨리 올려서 포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류 좋아하시나요? 칼국수.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따뜻한 국물에 칼국수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칼국수의 탄수화물의 비율은 탄수화물이 무려 92% 정도가 됩니다. 92%. 먹는 순간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무엇일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당이 내 혈관을 세게 때려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구에서 스파이크라는 것이 공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혈당이 내 혈관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을 얘기하게 되면 동맥이나 정맥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굵직굵직한 혈관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치면 물론 동맥과 정맥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그 손상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치면 어디가 제일 문제야? 세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체에서 굵직굵직한 동맥과 정맥 비율과 모세혈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우리 신체는 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약 10만 킬로의 혈관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만 킬로의 혈관 길이 중에서 한 1000킬로 정도가 동맥과 정맥이 있고요. 즉 나름 두꺼운 혈관이고요. 나머지 9만 9천 킬로는 모세혈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신체의 대부분의 혈관은 모세혈관이에요. 근데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큰 혈관은 그나마 괜찮지만 얇은 모세혈관들은 순간 공격을 받으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령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대의 30% 정도가 유령혈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20대의 10% 정도도 모세혈관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혈당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에 미세혈관, 즉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문제가 많이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혈관은 어디 많이 있을까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과연 어디 있을까? 모세혈관은 이런 곳에 많이 있죠. 눈, 신장, 잇몸, 그리고 뇌 등의 모세혈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면 이 혈관이 많은 곳에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이신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안 좋아졌대. 아, 이제 노안이 오나 보다. 40대 중반부터 노안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니까 병원 의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노안이 아니에요. 당뇨에 의한, 당의 문제에 의한 시력 저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혈관이라는 부분은 혈관이 80%가 막혀도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가 혈관이에요. 근데 그 혈관이 막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정말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죠.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소리 소문 없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 바로 당뇨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각심이 더 불러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대 이상의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과거엔 성인병이었는데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바로 당뇨병은 아니지만 또 정상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 당뇨병 전 단계의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30대 이상의 성인의 44%가, 65세 이상의 성인의 50%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것은 향후 5년 이내에 최대 40%가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이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30대 이상이 44%예요. 앞서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성인 당뇨병 비율이 16%였습니다. 그럼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과 더하게 되면 30대 이상의 성인, 우리나라 성인 60%가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당 관련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더 심각하죠. 50%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성인 3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성인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8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연령대입니다. 보시면 19세 이상이 나오죠? 근데 18세는 나오지 않아요. 17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16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의무 나이가 19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 19세 이상의 39%가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을 나타낸다. 그러면 18세는 0%일까? 17세는 0%일까? 16세는 0%일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 자체로 보게 되면 서서히 증가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18세의 경우에는 37%. 뭐 예측하라는 겁니다. 15세는 34%, 14세는 30%, 14세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중학생의 30%가 당뇨병 전 단계?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혈당 문제라는 것은 정말 성인병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생활습관 질병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뇨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집안에서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 있죠. 영향력이 크신 분이 당뇨병이 있으면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당뇨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경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집안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이 당뇨병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당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집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음식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입김이 센 우리 아빠나 엄마들이 맨날 당을 유발할 수 있는 맛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도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집에서 영향력이 센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음식은 다 서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집에서 리모컨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혈당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생활 습관, 음식, 과식, 당, 활동량이 좀 떨어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혈당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문제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적절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당을 아예 섭취하는 게 아니라 복합당 위주로 거친 음식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일부터 단 맛난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라이트에서는 제안합니다.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서히 변화시키십시오. 단당류와 이당류의 섭취를 서서히 줄여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함께 섭취하십시오. 그 제품 대표적으로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 식후혈당 상승 억제입니다. 식사한 직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야기되기 때문에 혈관의 손상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인슐린의 저항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춰줌으로써
혈당의 관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글리코다운이라는 제품입니다. 글리코다운 제품을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의 차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글리코다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바나바 잎 추출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의 지표 성분이 코로솔산이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시중에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 바나바 잎 추출물 제품을 쏠쏠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만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어느 지역에서 수급한 바나바 잎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남아 증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바나바 잎 중에서 뉴트라이트의 관리 기준에 맞춰서 수급되는 바나바 잎인지. 기본적으로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에 포함되어 있는 바나바 잎은 바나바 잎이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부심이 가장 높은 인도산, 그 인도산 중에서 프리미엄 바나바 잎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 잎 추출물 제품에는 바나바 잎의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배합 조건을, 비율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 제품은 기본적으로 바나바잎 추출물을 주 성분으로 아울러서 지금 보시는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을 주 원료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품명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잎 추출물과 더불어서 아래쪽에 멀티비타민 무기질 제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지금 보시는 6가지의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원료라는 것은 그럼 뭐야? 부원료는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원료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함량이 낮기 때문에. 함량이 낮기 때문에 부원료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 제품명에서 글리코다운 바나바잎 추출물 멀티비타민 무기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멀티비타민 무기질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고요. 그냥 바나바잎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간간히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영양성분 기준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아마 멀티비타민 무기질이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나이아신이나 크롬 같은 경우가 영양소 기준치 30%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문구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어요. 30%라는 게 주원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6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모두 10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크롬 같은 경우는 영양소 기준치 대비 667%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계된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코다운은 기본적으로 주 원료가 7가지 종류입니다. 7종의 주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잎 추출 제품이 바로 글리코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단가라는 것은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 있는 함량과 원료의 퀄리티를 보시게 되면 그 제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의 가장 큰 가치이고 차별성입니다. 지금 현재 혈당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혈당 습관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리코다운 대용량 한 개 구매하시게 되면 한 개와 더불어서 노브스갈라 애플사이다 비니거 한 개 구매하시게 되면 우리 가족 모두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리코다운 미니 3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사 스트레스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몬이라는 부분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무엇일까요? 리더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호르몬, 우리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르몬이라는 것은 전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호르몬은 주의자다, 조율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 신체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존재하잖아요. 수십 조개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게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룹니다. 이런 수많은 조직과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나 1월 1일이 되면 TV에서 간간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 오케스트라는 것은 뭐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수십여 종의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죠.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악기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 튀지 않게 어느 악기 하나 튀지 않게 하나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주의자잖아요. 우리 신체 내에서 이 주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 내분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주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들을 지속적으로 분비를 하면서 신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많은 호르몬 중에서 오늘은 여성 호르몬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성 호르몬.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 또 임신과 출산에서 가장 기본의 물질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도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요. 여성도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호르몬 변화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 왜 이렇게 민감한 것인가? 왜 취약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음 그래프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호르몬의 변화예요. 호르몬의 변화. 보시게 되면 지금 요 핑크색 곡선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점선과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변화가 남성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30대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변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남성 호르몬의 그래프, 호르몬 변화의 그래프는 완만하다라는 거고요. 여성 호르몬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남성들은 30대 이후부터 호르몬이 떨어지긴 떨어져.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고 남성을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이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신체가 그 호르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그 감속폭의 기울기가 심하기 때문에 신체가 적응하기 이전 단계에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남성에 비해서 쉽게 발현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밀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남성은 완면하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여성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기능 중에 하나가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파골세포의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서 뼈의 골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시점이 언제일까? 바로 갱년기 시점이라는 겁니다. 갱년기 시점.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시점에 더욱더 호르몬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조절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완경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체형이 많이 달라져요. 이것도 여성 호르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비만을 서양 배형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 둔부 쪽에 체지방이 몰리는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성 비만을 사가형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양의 우리가 지방을 섭취한다라고 봤을 때 남성 같은 경우 복부 쪽에 체지방이 쌓이는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 엉덩이 쪽에 둔부 쪽에 체지방이 쌓여요. 왜? 바로 에스트로겐의 능력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의 능력. 에스트로겐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복부 쪽에 체지방이 쌓이는 걸 최대한 막아줍니다. 왜?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궁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쪽 아래로 다 밀어넣게 돼요. 쌓이게 해요. 그런데 갱년기 시점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 역할을 해주던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체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런 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완경 이후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골관절염, 골다공증, 또 고혈압, 또 당뇨병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생활 습관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라이트 루바 블렌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시점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라고 얘기하는 MRS2 11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모두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MRS2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의 세부 항목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안면 홍조와 발한, 수면 문제, 우울한 기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갱년기 시점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과민하거나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을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갱년기 시점이 되면서 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유사 호르몬 제제라고 우리가 한번 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이런 제제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미디어들에서 이런 제재들을 섭취했을 때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사실 그 갱년기와 폐경 이후에 자신의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이런 제재들을 섭취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적 섭취 시 많은 미디어들에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루바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인체적인 실험 당시에 단기, 중기, 장기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원료 자체, 루바브 뿌리춤을 자체가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민간요법에 사용되었던 지제이기 때문에 안전성으로 또 어느 정도 좀 입증되었다.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런 제재들이 우리 신체 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알파 수용체라고도 얘기해요.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수용체가 알파, 베타로 나눠져 있는데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알파 수용체와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루바브 뿌리추출물, 이 제품의 경우에는 알파 수용체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베타 수용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알파 수용체와 결합하는 제제에 비해서 안전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원료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8가지 부원료, 식물 부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4050 여성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루바 블렌드 대용량 1개 구매하시게 되면 엔자임 바이옴 미니와 칼맥디 미니 그리고 트루콜라겐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필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주워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보시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세계 수면의 날 맞이 좋은 잠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슬 밸런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고 섭취하실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이 제품 첫 번째 인체적용 실험을 통해서
입면 시간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입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입면 시간이라는 것은 잠들라고 누웠을 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입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입면 시간이 30분을 넘게 되면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잠들기 위해서 침대에 딱 누운 상태에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아, 내가 수면 건강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입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혼자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만큼 외로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입면 시간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부슬랩 밸런스 제품입니다. 아,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이 있다면 깊은 잠 2단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좀 가치가 있었다. 유의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데일리 뉴트리션 프로모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대용량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업차지 2만 원에 뉴트리 마린 오메가 3 프로모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3월 7일 날 에센셜 아미노가 리비전이 돼서 출시가 되었지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뭐 어떤 리더분들은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땐 통과 파우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두 제품, 이전 제품과 현재 제품의 가장 큰 차별성은 이전 제품도 좋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품은 어찌 보면 스포츠 뉴트리션을 조금 더 지향하는 제품이다라고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포츠 뉴트리션을 지향할 수 있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운동 직후에 섭취하는 아미노산 제품들을 보게 되면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BCAA 성분이 강화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BCAA라는 것은 근육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이죠. 또 피로를 낮춰주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이 BCAA라는 아미노산, 발린과 이슈, 류신 이 3대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간을 거치지 않고 근육 쪽으로 바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알려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이 아주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더라. 그래서 이 류신의 가치 때문에 류신을 강화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류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류신은 우리 신체 내에서 스위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스위치? 신체 혈중에 류신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신체의 농도가 이렇게 류신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이때 BCAA 성분을 비롯해서 아미노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아미노산을 근육 합성 쪽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어? 류신이 농도가 있어. 그럼 지금 들어오는 아미노산들 근육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신체 류신의 농도가 낮아. 근데 이게 아미노산이 들어왔어.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때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류신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즉 근육을 회복시키고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류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뉴트리션을 지향하는 제품들, 과거에 BCAA를 적절하게 누차였다가 BCAA 중에서 류신을 좀 더 강화하자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인데 에센셜 아미노 2개 구매하시게 되면 프로틴 워터 20과 아쿠아 블라스트 각각 6개의 판개씩 증정하는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XS 프로틴 워터 20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에는 4,600mg 정도의 BCAA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2,000mg 이상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류신이라는 것이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죠. 자, 다음 프로모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엔자임 바이옴 프로모션 4월 23일 날 저희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역가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활성도죠, 역가가. 60만 이상의 역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탄수화물
관련돼 있는 효소와 단백질 관련돼 있는 효소가 적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이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효소 제품의 선택 기준에서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4월 23일 업차지를 통해서 90호짜리 대용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30호짜리 한 개를 업차지 10,000원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저희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5월 3일 날 진행되는 프로모션, 오랜만에 진행되는 프로모션, 이스트 B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내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이 5월 2일 날 바디키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에 있거든요. 근육을 만들어준 바디키엠, 또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핏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 체중 감량이던 아니면 근육을 올리던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적절하게 대사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해. 이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대사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B군이 없게 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냥 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체에서 가장 소실되기 쉬운 영양소, 항상 결핍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집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적게 먹으면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운동을 해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타민 B군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꼭꼭 씹어먹는 이스트피 제품 프로모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초반까지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 뉴트라이트 90주년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6월 경이나 7월 정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제일 기대되는 제품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출시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하나 얘기 드리면 올데이 비타민 C라는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올데이 비타민 C, 타임 릴리스 제품이에요. 기존의 비타민 C가 우리가 섭취한 이후에 신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가 되고 몸 밖으로 소실되는 아까움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 수용성 비타민 제품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출시가 될 예정인 올데이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한 번에 확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제 자체가 서서히 풀어집니다. 타임 릴리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체에 8시간 동안 비타민 C를 공급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작년까지는 의약품 용도로만 활용이 됐어요. 그 제형 자체가. 올해 풀려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뉴트라이트에서 최초로 이런 제형으로 출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올데이 비타민 C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일까? 어, 프로틴 제품이 또 하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프로틴 제품. 뉴트라이트에는 파이토 프로틴이라는 아주 걸출한 제품이 있죠. 일반형과 대용량, 패밀리 사이즈로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프로틴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출시가 될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토 프로틴에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출시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파이토 프로틴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약간 평소에 이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 소화가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럼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좀 더부룩한 것 같아요. 가스가 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좀 소화가 좀 편한 프로틴에 대한 요구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음, 가수분해 단백질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백질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유청 단백질 쪽에서는 WPC, WPI, WPH 등으로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누게 돼요. 등급이 아니라 그 단백질 함량, 순수 단백질 함량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가수분해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함량도 높고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소화 흡수를 원하시는, 편하게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그냥 단지 그냥
소화 흡수가 좀 더 편한 단백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러한 클레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서 피부도 좋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가수분해 단백질과 더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 흡수와 더불어서 피부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단백질 제품. 아주 재밌는 제품이죠. 이 제품도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올해 이제 벌써 이제 4월이에요. 이제 중반기. 올해 벌써 4월인데 이 중반기에 비즈니스 뉴트라이트로 더욱더 가속화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